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분명 똑같은 걸 샀는데 찍히는 금액은 매번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월급날의 기쁨은 이제 사흘을 못 갑니다. 카드값 나가고 대출이자 나가고 나면 남는 건 한숨뿐이죠. 우리는 분명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현실이 우리의 뺨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는 거대한 부의 지각 변동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각 변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덕이라고 배워왔던 것,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저축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원화 가치는 비명을 지르며 추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우리의 월급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은행에 얌전히 넣어둔 당신의 예금은 그냥 앉아서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른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적 박탈감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현실 비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미증유의 경제 위기, 이 거대한 변동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난을 부르는 저축의 시대, 그리고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역전의 기회.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이 기막힌 역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순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통했던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아껴 쓰고 은행에 저축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이 공식은 견고했습니다. 실제로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은행 이자가 두 자릿수를 넘나들었습니다. 1년에 15%, 20%씩 이자가 붙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는 저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면 5년 뒤에 아파트를 사고 10년 뒤에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 예금 금리 많이 쳐줘야 3에서 4%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 상승률은 어떻죠?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니 6%니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 특히 식료품 가격은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입니다. 대파 한 단에 8,000원, 사과 하나에 10,000원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 이자로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1년 전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사려면 이제 1,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1,040만 원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6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앉아서 돈을 잃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않았지만 당신의 돈이 가진 가치 자체를 증발시켜버립니다. 마치 여름 땡볕 아래 내놓은 아이스크림처럼 당신의 소중한 종잣돈은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실체는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를 아득히 추월해 버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훌쩍 넘은 지 오래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아니,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이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산을 통해 불어나는 부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쾌적하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이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유행하는 이유입니다. 성실함이 보상받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두 마리의 괴물입니다. 그리고 이 괴물들을 키워낸 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풀려난 막대한 유동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경제가 멈춰섰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붕괴를 막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였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물류가 마비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기름값,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자, 상상해보세요.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물건은 부족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원화라는 화폐의 태생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달러나 유로,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화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화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 시장 안에서만 통용되는 변동성에 취약한 로컬 화폐에 불과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글로벌 시장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의 자본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들이 찾는 안전지대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원하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환율이 치솟는다는 건 원화가 그만큼 싸구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원화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똑같은 양의 석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이는 고스란히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지불하는 최종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원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악순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을 지폈고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붕괴가 그 불길을 키웠으며 태생적으로 약한 원화는 그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원화를 월급으로 받고 원화로 저축하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원화는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월급쟁이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완벽한 절망의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 이 엄청난 변동성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부가 재편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부는 언제나 안정적인 시기가 아니라 격동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산업혁명, 세계대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모든 위기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변동성에 있습니다. 변동성이란 무엇입니까?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기에는 큰돈을 벌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불을 선점한 기득권 세력이 그들의 자리를 공고히 할 뿐이죠.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자산의 가격이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위기이자 부의 저장 수단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현금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현금을 대체할 새로운 부의 저장 수단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은 쓰레기가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게 될까요?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 원자재, 심지어 예술품이나 디지털 자산까지.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것들 혹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것들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현금성 자산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의 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녹아내리고 그 부는 실물 자산을 선점한 사람들에게로 이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했던 자산 시장의 폭등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투기 광풍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였던 겁니다.
또한 이 변동성은 기존의 산업 질서를 재편합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부실한 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버텨내고 오히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기는 옥석을 가려내고 새로운 주도주를 탄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누군가는 그 자산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모두가 원화의 몰락을 걱정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달러를 사모읍니다. 모두가 높아진 금리에 절망할 때 누군가는 그 금리를 이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부를 축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흐름을 미리 읽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원화 대신 달러에 투자하고 현금 대신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신은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혜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당신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불어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변동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작은 돛담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항해사는 그 폭풍우를 이용해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과거의 낡은 규칙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저축가에서 투자자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화로 저축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축은 미덕이 아니라 나태함의 상징입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가난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리스크 그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지식이 없는 무지함입니다. 경제를 공부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원화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원화 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원화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약한 고리죠. 따라서 우리는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기축통화, 특히 달러로 분산해야 합니다. 달러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차익을 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의 신용을 사는 것이고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손실을 상쇄시켜줍니다. 또한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달러로 받거나 달러 예금을 통해 이자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말고 글로벌 시장 전체로 확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빚을 지는 것을 죄악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부를 축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채는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빌린 돈, 즉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에도 당신이 갚아야 할 원금은 1억 원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0년 뒤 1억 원의 가치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훨씬 적은 노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 부채를 이용해 실물 자산을 구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게임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채권자이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부를 채무자에게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해 자산을 취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산 가치를 증식시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빚 투자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좋은 부채입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 가치 상승이 확실한 우량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빌리는 돈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을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통제하며 금리 변동에 대비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초가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산업 질서를 파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성실한 저축이 가난을 부르는 이 역설의 시대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녹아내리는 월급을 보며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변동성의 파도에 올라타 당신의 운명을 바꾸시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본주의의 냉정한 규칙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돈을 원화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